네, 2021년 6월 5일 이정훈입니다. 내일 어쩌면 이 방송이 방영되는 날이 6일일 수도 있겠네요. 6일이 현충일입니다. 누구를 기리는 현충일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김기철 기자, 조선일보 학술 전문 기자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칼럼을 썼습니다. 73년 전인 1948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려고 하던 여수의 14연대 사건을 다루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여순 사건은 지창수 상사 14연대에 있던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이 두 중위는 전부 다 경비상관학교 제3기입니다. 박정희가 경비상관학과 2기고요. 이 세 사람 등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14연대장을 제외한 1연대장 김왈령, 2대대장 김순철, 3대대장 이봉규 등 장교 21명이 사살됐고 민간인은 한 3,000명 이상 사망한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원인이 된 4.3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1948년 그 1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1947년 3월 1일이 시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해 3월 1일 3.1절 날 일어나서 만 1년 이상 갔고 최종적으로는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9월에야 비로소 종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남조선 노동당 이 무장대가 준동한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47년 3월 1일 제주에 있는 북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에 참석한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이 식이 끝나고 가두행진을 했습니다. 물론 좌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재 미 군정청이라 그럴까요? 미 군정부대, 그리고 제주 경찰서가 있는 제주 시내 지금 관덕정 부근을 지나갑니다. 이때 이제 기마경찰이 있었는데 한 기마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한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그걸 보고 주민들이 분노해서 경찰서를 습격합니다. 이에 경찰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대비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격을 해갖고 6명이 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주도에는 긴장이 돌죠. 그래서 통행금지가 실시됐고 육지에서 경찰이 증파되어 옵니다. 참고로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그때는 경찰이 군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오히려 지금 말하는 주사파 같은 그 남노당이 많았고요. 경찰에는 우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서북청년단, 서북지방이라고 하면 지금 평안남북도를 얘기합니다. 주로 평양주교원의 평남이죠. 그쪽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에 온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사회단체인데 그들은 굉장히 반공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서 일어난 공산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이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때는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서 이 공산 세력과 싸우는 그런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좌파들이 일으킨 이 시위가 굉장히 커가지고 제주 지역에서는 민관 총파업, 지금 저 해방 직후의 공간을 굉장히 어리숙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의 이념투쟁, 사상투쟁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대구 폭동이라든지 뭐 부산 부도노조 파업이라든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좌파 투쟁이 있었습니다. 남노당은 아주 선동을 많이 했죠. 발포자를 색출하라고 선동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과 미 군정청은 남노당, 제주도당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니까 쫓기게 된 남노당, 제주도당 사람들이 해가 바뀐 48년이 되자 남노당 중앙당과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무장투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쯤부터 제주에 가면은 한라산
정상 말고도 곳곳에 오름이 있죠. 그 오름에서 봉화를 올리면서 무장투쟁에 들어갑니다. 한 350명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조사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24개 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습격하고 우익단체와 우익단체 사람들이 사는 집을 공격합니다. 쌍방에서 희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있던 구연대도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48년 4월 3일쯤 되게 되면은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먼저 국민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뽑아야 되잖아요. 5월 10일 날 제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면 그 헌법을 토대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남로당들이 50선거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왜 제주도에 구연대가 출동했나?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대대 이하의 부대는 고유 번화가 없습니다. 각 연대별로 1대대, 2대대, 3대대, 또 2연대에 가도 1대대, 2대대, 3대대, 중대도 1중대, 2중대, 3중대, 소대도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연대부터는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연대는 다른 사단에 가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1연대는 서울 태릉에서 서울 지역 중심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었고요. 2연대는 대전에서 창설됐습니다. 다 한 46년 1월 달에 국방경비대를 만들었으니까 한 46년 7년경에 만들어지는 거죠. 제3연대는 전북 익산에서 만들어졌고요. 역시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제4연대는 전남 광주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5연대는 부산, 6년대는 대구, 7년대는 충북, 아마 청주 중심일 겁니다. 8년대는 강원도 춘천, 그리고 제9연대를 제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 중심으로 모여있는 게가 제주 구연대입니다. 이 구연대가 미 군정청의 지시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4월 17일 미 군정청은 제주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57부대에다가 이 부대를 통해서 제주 구연대는 출동하라고 합니다. 이때 연대장이 김익열 중령이었어요. 그는 경남 하동 출신이고 훗날 6.25 전쟁을 치르고 중령으로 예편합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남로당 무장대와 싸우지 않고 일단은 선무공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달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무장대에 대해서 삐라를 뿌리죠. 우리 대화를 하자.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김익렬과 만나서 담판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아주 공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구연대에는 제주 출신 군인들이 주력이었죠. 김익렬 씨는 제주 출신은 아닙니다. 이것을 본 경찰, 그때는 이제 미 군정청에 경무부가 있었고, 경무부장이 조선 경찰의 제일 우두머리죠. 조봉혁 씨입니다. 이 담판을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봉혁 씨가 김익렬 씨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김익렬과 남로당 제주도당을 이끌고 무장투쟁에 나선 김달삼이는 일본 육군 예비 학교 동기다. 옛날에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지금 없는데 이제 막 생기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관학교는 대학교 과정이죠. 그 밑에 고등학교 과정 중에 이 사관학교 가고 싶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육군 예비 학교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거기 거친 사람들이 육사를 가게 되면은, 일본 육사를 가게 되면 자기들끼리는 더 엘리트라고 그러고, 일반 중학교가 고등학교죠. 나와갖고 육사를 가면 덜 엘리트, 뭐라 그럴까요? 성골, 진골, 그렇게 자기네끼리는 합니다. 어쨌든, 일본 육군 예비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지 5월 초에 이 김익렬 씨는 구연대를 떠나서 그때 막 새로 창설되고 얼마 안 된 여수에 새로 만든 14연대로 연대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박진경 중령이 와서 구연대장을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성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그는 대령으로 진급을 빨리 하게 되죠. 대령 진급을 한 달도 안 돼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진 축하연을 6월 19일 날 하는데, 이 축하연을 끝내고 새벽에 집으로 가서 바로 암살됩니다. 이 구연대 안에 남로당 요원이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도 그 당시에 남로당 영남 유격사령관이었는데 마찬가지였죠. 제주 구현대에도 남로당이 있었습니다. 문상길 중입니다. 그가 암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박진경 대령은 대한민국 육군장 제1호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상길 중위는 검거돼 갖고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총살형을 받는 군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총살형은 48년 9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조금 지난 다음에 치러졌고요.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일 전쯤에 처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진경 대령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거칠어졌죠. 그래갖고 제주 4.3 사건은 계속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를 50선거를 제주는 못 치르게 됩니다. 이 4.3 사건 때문에.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 때 그 전에 헌법을 만드는데 제주도 국회의원은 헌법 만드는데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도 계속 4.3 사건이 커지니까 10월 중순쯤 여수에 새로 창설한 14연대를 제주도에 증파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14연대장이 박승훈 중령입니다. 그는 10월 19일 날 3,000여 명의 병력을 LST, 지금 얘기하면 뭐 상륙함이죠. 거기에 태워서 제주도로 출동하려고 하는 날 바로 김지혜 중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들어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이들은 그때 한 3,000명의 부대원 중에서 2,500명 정도가 이 거부투쟁에 참여합니다. 굉장히 우리 군에 좌파가 많았던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2명의 중위하고 1명의 지창수 상사는 다 광주 4연대를 모태로 14연대를 만들었다는데 4연대 출신들입니다. 이때 이들이 만든 제주도 출병 거부 병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의문을 내놨는데 주요 내용만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인데 우리는 조선인민의 아들이고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갑니다. 조선동포를 학살할 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지금 제주도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항거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준 위대한 소련군은 북조선에서 철퇴하겠다고 서명했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여수인민들은 저희들과 함께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다 함께 매진합시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커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희생자가 3,000명이 넘게 되고 14연대에 있던 장교는 상당 부분이 20몇 명이 그때 장교 많지도 않았어요. 전사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김규철 학술 기자가 찡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경북 영주 소백산 밑에 진기현 씨라고 그때 16살짜리 소년이었답니다. 지금은 90을 코앞에 둔 노인이시고요. 이분이 여수의 수산학교에 들어가려고 서둘렀답니다. 그래서 19일 날 바로 여순 사건 14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날 부산에 도착했는데 쫙 호해가 뿌려집니다. 여순 사건 발생.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여수의 수산학교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고향인 영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바로 14연대 중위로 있던 그의 형이 전사했다며 유골함이 옵니다.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형이 썼던 칫솔이라고 하면서 부러진 칫솔 하나가 담긴 유골함이 왔답니다. 그는 여수에 가서 형이 기숙하는 숙소에 같이 머물며 수산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꿈은 사라지고 형도 잃은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반란을 일으킨 14연대는 어떤 부대냐? 4연대를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4연대에서 그 중에 1대대가 여수로 가서 여수 사람들을 모아갖고 14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4연대의 임시연대장은 4연대 1대대장을 하던 이영준 소령이 처음 했었습니다. 이렇게 14연대가 반란이 이렇게 해서 커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주 4.3 사건은 뭐 제주도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육지에서 일어난 것부터 막아야 되니까 가까이 있는 광주에 4연대를 보내서 막게 합니다. 근데 4연대에서 14연대가 나왔으니까 출동한 4연대 사람들이 대거 14연대에 합류해서 오히려 반란 세력이 돼버려요.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군에서
연대가 몇 개나 10개 막 넘어갈 텐데 제주도에 있는 거 빼고 또 4연대 14연대 빼고 또 전선 지키는 부대들은 한 4개 빼야 되니까 출동할 수 있는 부대가 얼마 없잖아요. 5개 연대 거의 전군을 투입합니다. 그때 국방경비대 사령관이 송호성 준장인데 그도 내려갑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도 당황했죠. 송호성 사령관이 여수에 내려가서 위력 시위를 보여주겠다고 장갑차를 타고 본인은 그 위에 올라타고 쭉 지나갔는데 그걸 누가 저격을 하죠. 철모를 제가 맞은 걸로 압니다. 그 떨어지죠. 낙상을 해서 크게 다칩니다. 총은 맞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여순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 전군이 투입되기 시작하니까 5개 연대가 투입되니까 이제 2개 연대 반란군이 밀려서 지리산으로 도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빨치산 투쟁을 하는데 이들을 세칭 구빨치라 그럽니다. 먼저 빨치. 빨치산이라 그러는데 지리산에 들어가서 산 이름이 빨치산이 아니고 파르티잔, 영어로 하면 PARTISAN, 파르티잔. 그걸 빨치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게릴라라는 뜻입니다. 게릴라전을 한 거죠. 이게 구빨지인데 이 구빨지들은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다 토벌이 됩니다. 그때 투입되는 부대가 대구에서 새로 만들게 된 18년대가 들어가는데 18년대가 아까 말한 대로 제주 4.3 사건에 들어가서 남로당과 사상 투쟁을 하고 싸웠던 서청 출신들이 대구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8년대에다가 100골 될 때까지 반공 공산주의자랑 싸우겠다고 100골을 그리고 싸우게 되죠. 18년대가 바로 그 유명한 100골 부대입니다. 18년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빨치산들이 죽게 되죠. 18년대를 토대로 나머지 연대를 모아서 3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3사단이 100골 사단으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 전선에 밀렸다가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가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 세력들이 또 지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신빨치, 그냥 세칭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도부가 이끌고 나중에 이현상이 이끌었던 바로 그 남부군이 되는 겁니다. 이병주 소설 남부군도 나왔었죠. 네.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14연대는 그 후에 해체가 돼갖고 아까 말한 대로 연대는 고유남바가 끝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육군 연대에서는 14연대는 영구 결번입니다. 그리고 4연대도 영구 결번입니다. 이 사자는 죽을 사자가 들어서 우리 육군에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과 연결됐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24연대는 있습니다. 24연대도 아마 없을 겁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자 안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연대를 모아갖고 바로 사단을 만들지 못하고 여단을 만들거든요. 그때 1, 2, 3, 4, 5, 6 여단이 나갑니다. 그 4여단에서 표모 또 강모라고 하는 두 중령이 자기 부대원, 대대원을 이끌고 북한으로 갑별해요. 그래서 4여단을 해체합니다. 4여단을 6여단인가 바꿔버리죠. 그 다음부터 그 여단이 그대로 사단으로 승격하는데 우리나라 육군 사단에는 4사단 없습니다. 14사단도 없고 24사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 육군에서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빨갱이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152명의 의원들이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 세력은 4.3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 희생된 민간인들 보상을 하고 있고 4.3 자체를 뭐 평화운동으로 평화공원 만들면서 성격을 다르게 만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순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순 사건을 성격을 달리하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14연대는 반란을 일으켰고 조선인민공화국 통일정부를 만들자 그랬는데 병사위원회 골기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때 억울하게 죽은 반란군 또 진압군 출동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겠죠. 동조하다 희생된 민간인도 있을 거고. 어쨌든 죽은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때 반란군한테 희생된 우리 국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여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너무 4.3 사건도 그렇고 너무 빨갱이가 많구나 해서 전군을 대상으로 색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숙군수사입니다. 이때 걸려드는 거물 중에 거물이 박정희, 남로당 영남유격사령관. 근데 전향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다 불어가지고 이제 다른 남로당을 잡게 합니다. 이 6.25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육군은 흔들리지 않고 인민군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그때 또
여순 사건처럼 반란이 일어났으면 우리 육군이 와야 됐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북한군에 들어가서 훈장까지 받고 했던 김원봉을 애국자로 추켜 세웠었죠. 그러면 4.3과 여순에 출동했다가 반란군에게 희생된 군인들은 애국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경 씨 암살됐죠. 1952년까지 제주도 충원묘지에는 1952년에 그의 충원비를 제주 충원묘지에 추도비를 세웠습니다. 68년에는 48년이 희생됐으니까 그때는 현충원이 없었죠. 이 동작동 국립묘지는 6.25 전쟁 치르면서 한강 도하작전을 인천상륙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많은 군인들이 죽으니까 서울 수복작전에. 시신을 어떻게 할 데가 없어갖고 창빈안 씨라고 임진왜란을 당했던 선조의 할머니 되는 분입니다. 그 할머니 묘소가 동작동에 창빈안 씨 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 왕가 재산, 조선 왕실의 재산이 그대로 국고로 환수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그냥 임시로 매장하면서 국군묘지가 됐다가 국립묘지가 되면서 현충원이 된 겁니다. 따라서 박진경 씨는 돌아가셨을 때 현충원이 없었으니까 다른 데 묻혔다가 1968년도에 현충원으로 이장됐습니다. 이분은 남해 출신인데 남해군 국민공원에는 1993년까지는 그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자가 된 박익주 씨가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2005년부터는 그의 동상을 철거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6.25 전쟁과 함께 당했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걸 당하면서 군에 있던 좌파를 숙청했기 때문에, 숙군했기 때문에 우리는 6.25 때 헷갈리지 않고 싸울 수 있었거든요. 요와 관련해 주목할게요. 6.25 개전 초기 북한군 특공대를 태운 배가 쭉 동해를 돌아서 부산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부산 경비를 하고 있던 게 해군 백두산함인데 백두산함이 이상한 선박을 발견해요. 그때 뭐 레이더도 뭐가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냐 이상한 배가 어선도 아닌 게 오니까 그때는 도망을 쳐요. 멈춰라니까 도망을 쳐요. 따라가니까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이구나 하고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격침을 시킵니다. 이때 만약 부산으로 특공대가 상륙했으면은 부산도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낙동강 방어전도 무너졌을 겁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반란군이 일어나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나 부산서 이렇게 돼 무너지는 거죠.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살아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25 때 패잔병들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 투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소설가 이병주 씨도 잠시 여기에 참여했었죠. 뭐 끌려가서 좀 하다가 남북은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소설 남북은을 쓰죠. 그걸 보고 저희 어릴 때 그 태백산맥과 더불어 그 누굽니까 조정래 씨 세금학과 도 이걸 보고 칠성계곡에 가서 막 유격 흔적을 찾는다고 산에 올라오고 막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예요. 뭘 좋다고 그걸 했는지. 그때 남노당 출신 상당히 엘리트죠. 광주 출신인가요? 그 친구 남도부가 남노당이 돼서 이북으로 갔다가 다시 6.25 때 내려와서 6.25 이후에 내려서 남부군을 빨치산에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현상이 이끄는데 이현상이 경찰이 사살하고 그 다음에 이 하도 빨치산이 강력했기 때문에 백선엽 씨가 이끄는 2개의 부대가 투입돼서 그 빨치산을 잡게 되죠. 그 직전에 11사단 화랑부대가 거창 지역에 들어갔다가 신원면 지역에서 양민학살하는 그런 희대의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신히 6.25 때 살아나는 겁니다. 내일 현충일인데 대통령이 아닌 김부겸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 좋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책임지실 건가요? 과거에 국정원 원문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 수호란 단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새로 공개한
국정원 원은석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국가인지가 안 쓰여 있더라고요. 자, 해방전선사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그때 좌든 우든 좋아요, 누구든. 근데 그 어느 쪽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 몰라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치열했습니다. 독립투쟁은 김원봉도 이현상도 김자삼도 했겠죠. 그러나 김자삼은 아까 말한 대로 일본서 공부를 했고 일본 육군을 가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좌우가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어떠한 이념을 택해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있나요? 그걸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제는요, 반공교육 강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그때 다 알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잡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는 경찰 중에 특고를 운영했고 조선에서는 고등계 경찰을 운영했습니다. 공산주의 잡았고 조선공산당을 계속 탄압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산운동 한 거는 그들의 신념이니까 그건 선택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국운동 했다는 거, 독립운동 했다는 거 하나만 갖고 우리를 쳐부시려고 한 세력인데 우대하는 게 옳습니까? 386 주사받은 이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주사파가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김비군 총리한테. 누구를 위한 현충일이고 누구를 기억할 겁니까? 14연대 장교 전사자가 21명인데 그 중에 6명은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없으면 유공자 신청을 하지 못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해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준 탓이에요. 쓸쓸하지 않나요? 저는 쭉 독립운동을 보면서 이승만, 김구, 김일성은 그래도 편하게 독립운동했다고 봅니다. 왜? 외국에서 했거든요. 만주, 중국,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을 덜 의식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 김성수죠. 그래서 일본이 달라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걸 가지고 친일했다고 몰아붙이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좌파들이죠. 해방 직후 우리 군에는 좌익이 많았거든요. 그 갈등이 여순사건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근데 한쪽 의견만 듣고 이 여순사건 때 희생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민간인만 보상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중심으로 150 몇 명이 모여가지고 4.3 특별법도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현충일을 맞아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위하다가 희생된 이들은 그들의 죽음은 우리한테 무엇이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이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고 애국은 무엇인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확장시킬 건지 그것도 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라고 뽑아놨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따져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